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사태를 둘러싸고 경제와 지정학적인 요인들을 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이나 커뮤니티 방에 이제 올렸던 글을 한번 종합을 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을 느꼈는데, 그것이 잘 정리된 글을 발견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유럽의 몰락은 어느 정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당장은 몰락할 것 같지 않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패권 국가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약화될 것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달러 패권 약화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유라시아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랍연맹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랍연맹에 소속된 국가들은 이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제 그 주변 국가들,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 지역의 이제 국가들입니다. 이란은 페르시안이기 때문에 아랍인들은 아니죠. 그래서 이쪽 나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제 이들 나라의 외무부 장관들이 이 모스크바에 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외무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들이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는 게 아니라 모스크바에 가서 회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프리카나 아랍 이쪽 나라들이 모스크바와 혹은 이제 중국 쪽에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국민들은 많은 심각한 반미 감정에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러시아와 손을 잡고, 또 인도와 이 앙숙이죠, 중국과도 또 이렇게 화해를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교류를 하기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파키스탄인데, 미국이 파키스탄의 전국에 개입을 해서 현재 수상을 끌어내리려고 이렇게 좀 공작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역시 이제 이 EU와는 등을 지고 친러시아 이쪽으로 독자 노선으로 가기로 그렇게 어제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서유럽과 미국의 맹방들은 호주, 카나다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를 제외하고 다른 제3세계 국가들이 이 중국과 러시아, 인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 세계에 더욱더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잘 설명된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허드슨, 미조리주 석자 교수라고 합니다. 이분이 최근에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좌파 성향입니다. 좌파 경제학자답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을 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계화는 끝났다. 미래의 승자는 중국, 러시아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1차 대전과 비견될, 즉 세계 패권의 교체를 가져온 세계사적 전환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독립이냐 아니면 러시아의 안보냐를 결정짓는 지역 분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러시아 경제 제재로 미국, 유럽 대 중국, 러시아, 여기 이제 인도도 포함됩니다. 이들의 거대한 경제 전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가혹한 경제 제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은 러시아를 일단 무릎을 꿇린 다음 2018년 트럼프가 시작한 중국과의 경제 전쟁마저 승리로 이끌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저는 여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경제 전쟁과 지금 민주당이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가하는 경제 제재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진보적 경제학자 마이클 허드슨, 미조리주 명예연구 교수입니다. 이분은 세 가지 이유로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고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를 더욱 밀착시켜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고, 유라시아가 하나의 세력으로 단결하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은 지정학적인 상식이다. 19세기 패권 국가였던 영국의 이 세력 균형 정책은 바로 이러한 지정학적인 고려에서 나온 분할 지배, 디바이드 앤 룰 전략이었다. 또한 1970년대 미국은 중국과의 화해함으로써 주적 소비에트를 고립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었다. 반면 미국의 이번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통합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우려하는 점입니다. 원래 이 인터뷰는 카운터펀치에 올라왔습니다. 좌파 경제학자들이 글을 올리는 저널이라고 합니다. 블로우백, 일단 부작용입니다. 역작용인데, 미국의 경제 제재가 심각하게 미국의 이제 역으로 타격을 가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푸틴과 시진핑은 지난 2월 4일 베이징 공동성명을 통해서 세계는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고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동맹과
중국의 1대1로 사업을 통합시켜서 아시아 태평양과 유라시아 지역의 통합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둘째, 이번 제재로 미국 주도의 단일한 지구 자본주의가 끝장났고 미국 유럽의 금융 자본주의 대 중국 러시아의 산업 자본주의 간 경제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했을 때 후자의 승리 가능성이 더 크다. 식량과 에너지, 핵심 자원의 자급자족 능력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훨씬 앞서기 때문이다. 제가 과거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공산주의가 대립하던 시절에는 이 서방이 제조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강한 제조업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과 손을 잡고 점점 더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면서 중국의 노예 노동력을 활용하면서 이 중국의 세계 공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뭐 아이폰이든 뭐 이런 거 다 중국에서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러시아와 손을 잡게 된다면 서방은 지금 제조업 공동화의 직면에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자원 개발도 하지 않습니다. 뭐 그냥 깡통만 남아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 승부는 너무나 빤히 보이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셋째, 러시아에 대한 경제 보복의 하나로 미국 내 러시아 외환 보유금의 몰수로 미국의 세계 지배의 근원적인 힘이었던 달러 패권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점이다. 허드슨 교수는 그동안 막대한 재정 및 무역 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건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외국 정부가 외환 준비금을 금 대신 미 국채 등 달러화 자산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거스르는 외국 정부에 대해서 달러화 자산 압류로 보복하는 행위는 지금까지 미국 경제의 무임승차를 가능하게 했던 달러 보니제라는 황금 거위를 죽이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스 애쉬크로프트, 로스로 부르겠습니다. 로스가 마이클 허드슨 교수라 이렇게 대담을 나누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계가 서방, 미국, 유럽과 그리고 빠르게 재편되는 유라시아로 중국, 러시아 중심입니다. 여기로 분열될 것이다. 미국 주도의 단일한 지구 자본주의가 종말을 맞을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년간 모든 사람들이 그 경제적 반향을 느낄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 우리는 경제 제재 이런 말을 끊임없이 듣는다. 서방은 제재를 통해서 지구촌 사람들의 삶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고 있다. 이 밖에 제재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무엇인가? 허드슨 교수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제재를 받은 국가에 대해서 일종의 보호관세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미국이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치즈 수출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냐? 러시아는 그들만의 치즈 산업을 육성을 했고 이제 치즈를 자급자족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어떤 나라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부과한다면 이는 그 나라가 농업에서 유제품, 산업기술에 이르기까지 보다 더 자립적이 되도록 강요하는 셈이다. 경제 제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러시아는 더 자립적이 될 수밖에 없고 자립을 이루지 못한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무역에 훨씬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은 당초 제재를 통해서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웨이에 대해서도 이것은 적용됩니다. 하웨이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는데 하웨이는 사실 돈 먹는 하마가 휴대폰 제조 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제재를 가하고 하웨이는 아예 이제 휴대폰 제조 부문을 던져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웨이는 오히려 경영 실적이 더 나아졌습니다. 레비뉴, 매출액은 줄었지만은 이 수익은 이제 훨씬 더 늘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보다 더 이제 첨단 분야로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공격을 받은 쪽은 진화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러시아 경제 제재, 중국과 이제 러시아 통합 가속화, 미국은 어떻게든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무력화시킨 다음에 중국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달성 불가능한 목표다. 이는 한 세기 전 지정학의 창시자 할포드 맥킨더로부터 최근에 할리 키신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방의 전략가들이 절대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 왔던 일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치면 유라시아를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방은 어떻게 해서든지 러시아의 손을 잡았어야 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싸움의 전부다. 미국의 제재가 러시아와 중국을 밀착시키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가서 러시아를 지지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다. 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 돌대가리죠.
중국에게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제재를 어기는 나라들을 제재할 것, 이런 바보 같은 공갈 협박을 하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기본적으로 알겠다고 답변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러시아와의 교육을 더 늘렸습니다.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는 동양과 서양의 모든 무역을 끊을 텐데 문제는 동양, 즉 유라시아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반면 서방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다. 자, 중동 역시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역시 중국과 이제 밀착되어 있고 남미 역시 반미 감정으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중국이나 이쪽으로 달라붙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서구는 산업화 이후 자급자족을 이룬 적이 없다. 석유와 가스뿐 아니라 팔라듐 등 많은 원자재를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제재는 결국 유럽 국가들 사이에 분열을 초래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헝가리는 일단 이탈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경제의 자금 능력이다. 러스, 이런 제재들을 주도한 사람들도 그러한 역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예상 못하고 이 근시안적으로 이런 짓을 했을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이클 허드슨 교수는 그들은 잘 알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산하고 있다. 나는 50년 이상 이들과 함께 일을 했다. 세계 지배 야망에 집착하는 미국 네오콘. 자, 로스,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마이클, 기본적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네오콘들, 신보수주의자들이다. 2014년 초 우크라이나 쿠데타 당시 악명을 떨친 빅토리아 눌랜드와 그녀의 남편 로버트 케이건을 비롯해서 국무장관 블링컨에서 안보보좌관 설리번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 안보 라인에 임명한 사람들은 모두 네오콘이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21세기를 새로운 미국의 세계로 만들고자 사람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며 자신들만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물론 자신들의 프로젝트가 독일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독일이나 영국은 식량도 수입하고, 자, 영국은 이제 에너지는 자급합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 에너지도 수입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나라들은 치명적인 이제 리스크에 노출이 된 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부작용을 잘 알면서도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한다. 이 상황에서 미국은 어떻게 이득을 취할 것인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득을 얻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자,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석유와 가스 공급에 주로 기반을 둔 외교 정책을 추구하는 미국의 이익이 됩니다. 미국의 석유 기업은 세계 석유 무역의 대부분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로스, 미국은 유럽이 점점 더 많은 녹색 에너지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끔찍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유럽이 재생 에너지 또는 태양 에너지 경로를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미국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 의존을 끝장내는 것이 아닌가. 허드슨 교수, 그것이 바로 유럽 대중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지점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민들은 지구 온난화를 막고 대기 중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시키길 원하는 반면 미국의 대외 정책은 지구 온난화를 강화시키고 탄소 배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석유 무역의 증대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이 제갈길을 간다고 가정해보자. 밑에 유럽이 석유나 가스, 석탄 없이도 에너지를 완전히 자급자족한다면 미국은 유럽에 대한 중요한 이제 지렛대, 레버리지, 통제 수단을 잃게 될 것이다. 미국의 외교 방향을 따르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전력과 전기와 석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바로 미국 외교의 힘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로스, 당신의 분석을 따라가다 보면 즉 미국의 제재가 오히려 러시아의 경제 자금 능력을 높이고 러시아와 중국을 밀착시킨다고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 미국에게 학대를 받아온 셈이 아닌가. 미국의 호전적 대외 정책에 예속된 유럽연합, 마이클 허드슨, 맞는 지적이다. EU 외교 정책의 주도권이 기본적으로 미국이 이끄는 나토에 넘어갔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들은 유럽의 외교 정책을 사실상 미 군사력의 일부인 나토에 넘겨주었다. 로스, 식량 수입국, 에너지 수입국들은 현재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먹을 것도 부족하고 불을 밝혀야 하고 난방도 해야 됩니다. 자, 이유는 어떻게 될 것인가? 허드슨, 일전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자, 앞으로 삶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 유가 상승을 하고 생계를 압박하지만 여러분들은 우크라이나에서 고통받고 있는 아기들을 생각하자. 그래서 이 아기들도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밑으로 와서
다시 말해 러시아 침략이라는 깃발을 지금 현재 미국이 흔들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착오적인 현실인식이다. 오늘날 어떤 나라든 다른 산업국가를 침략해서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 강제 짐직을 해서 인구를 대량으로 이끌고 가서 그 나라를 완전히 점령하는 것, 이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현대적인 무기 시스템으로도 또 그렇습니다. 자, 밑으로 와서 한 산업국가가 다른 산업국가를 군사적으로 정복할 수 있는 세계는 베트남 전쟁의 여파로 이 미국에서 징병제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끝났다. 산업국가 중 어떤 나라도 군사적 정복에 필요한 만큼의 병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온전히 군사적으로 완벽하게 정복은 할 수 없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정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하는 것은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지역을 일종의 이제 독립시키는 거죠.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러시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끊임없이 경고하면서 어떻게든 유럽이 미국의 입장을 따르도록 설득하는 것뿐이다. 이것이 지금 미국이 유럽에게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럽 스스로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미국에 너무나도 이제 완벽하게 통제받고 있어서 자신만의 선택을 하고 있지 못하다. 로스. 유럽이나 영국 소비자들은 언제쯤 러시아 경제 제재가 초래할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인가?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끔찍스러운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미국에서 이제 액화 천연가스를 이제 운반을 해서 독일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합한 항구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반할 선박과 유조선도 이제 부족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 석유뿐만이 아닙니다. 원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라듐은 촉매 변환기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티타늄은 항공기 나사 제작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컴퓨터와 정보기술에 들어가는 많은 요소들과 전자기기에 필요한 네온과 크립톤도 러시아에서 이제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이 원자재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석유와 가스, 각종 원자재 등 유럽과 러시아의 교육을 가로막는 제재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자국에 필요한 물품은 예외로 했습니다. 예컨대 중유. 자, 중유는 필요하기 때문에 예외로 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오히려 러시아로부터 중유 수입을 늘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밑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은 자국에 필요한 물자들을 이 제재에서 제외를 했는데 결국 이것이 미국의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러시아 이제 우리는 서방 없이 살아나갈 것이다. 러시아 외무장관 이제 라브로프는 지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그리고 서방에 대해서 끔찍한 불신을 표명을 했습니다. 자, 밑으로 와서 로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그 지각 변동의 핵심은 러시아가 서방 없이 사는 겁니다. 밑에 허드슨 교수. 침공 직전인 2월 21일 푸틴 대통령의 연설문을 읽어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라브로프 장관도 정확히 같은 느낌의 목소리를 냈다. 푸틴과 라브로프 그리고 다른 러시아 지도자들의 발언에는 서방에 대한 혐오의 감정이 드러나 있다. 유럽은 정말 이 러시아의 편이었을까? 유럽이 러시아를 유럽의 하나로 생각했을까? 사실은 미국의 외교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한 걸까? 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목을 찌르는 칼로 이제 개조를 해왔습니다. 미국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프랑스와 독일은 반대는 했지만 적극적인 제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독일과 프랑스를 불신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건 역시 이제 엄청난 이제 단절이 되는 거죠. 자, 중국과 아시아, 유라시아로 지금 현재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은 이 좌파 경제학자는 독립적이고 자급자족하고 긍정적인 흐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이제 일견 동일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이제 다시 이 제조업을 융성한 그런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데는 경제적인 요인으로서 이제 제조업의 중요함도 있지만은 국민들의 정신이 타락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공장이 있어서 소수민족들이 이제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물품을 생산하고 또 그것이 가장 기독교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미국과 서방은 그 공장들을 중국으로 다 뜯어옮기고 중국에서 노예 노동력을 활용하면서 미국은 천민 자본주의 국가로 추락을 했습니다. 금융가들이 돈놀이를 하면서 미국 대중들의 이익을 배반하고 미국 대중들은 일자리가 없이 그냥 마약, 알코올, 그리고 흥청망청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소수의 계층들은 천문학적인 부를 누리게 되는 거죠. 중국의 노예 노동력을 활용해서. 바로 이것이 미국과 서유럽을 타락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공장이 있는 이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한국은 건전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계속 이제 건전하게 성숙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것, 러시아의 외환준비금 압류입니다. 이것은 달러 패권 세락의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자, 밑으로 와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에 예치되어 있는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 전부를 압류했습니다. 몇 달 전 영국이 영국은행에 보관 중인 베네수엘라의 금을 모두 압류했듯이, 그런데 이 금은 베네수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의료용품을 구입하려고 금을 영국은행에 맡겨둔 겁니다. 이런 것도, 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맡겨둔 금을 영국은행이 약탈해 갔습니다. 이거 뭐 완전히 깡패, 날강도죠, 날강도. 그리고 미국은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철수 후에 미국에 예치된 아프간 정부의 외환 75억 달러도 압류를 했습니다. 자, 끔찍스러운 일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제3세계 국가, 즉 서방을 제외하고, 그리고 명예 서방 국가, 뭐 일본, 한국, 대만입니다. 이들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가 미국과 유럽에 등을 돌린 것입니다. 바로 그 사태가 이번에 터진 겁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미국은 세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한 셈입니다. 어떤 나라든 미국의 예치한 달러를 이 서방이 빚진 자국의 외채나 이자 지불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다. 자, 서방을 위해서 쓰는 건 좋은데 러시아와 무역을 한다거나 뭐 다른 미국의 적성국들과 무언가 한다. 이때는 압류될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그동안 전 세계가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것, 미국 은행 예금, 그리고 미 국채 등 달러 표시 자산들, 이것이 안전하기는커녕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언제든지 압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미국 대외 정책에 인질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조차 1971년 이후 50년간 자국 재정 및 무역 수지 적자를 공짜로 해결해 주었던 달러 번이제를 미국이 그토록 무모하게 망쳐버리고 있는 데 대해서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동안 막대한 재정 및 무역 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건전했던 가장 큰 이유는 외국 정부가 외환준비금을 금 대신 미국 국채 등 달러 자산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미 국채를 대체할 다른 금융 상품이 없습니다. 중국 국채는 제대로 거래되는 시장도 없고 그 규모도 작고 그리고 그 신뢰도도 낮습니다. 미국 국채를 절대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미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미 국채를 팔고 그 다음에 뭐 자국 화폐를 쥐고 있다고 칩시다.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방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서방 금융기관으로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전 세계에 이제 유동성이 말라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 다른 심각한 이 금융위기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 liquidity crisis를 불러올 것인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한 1년 뒤쯤이면 뭐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미국이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은 외환준비금을 달러에서 금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금이 달러 대안이 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국채는 미국 국채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금이 없으면 그냥 자기 자국 화폐로 그냥 들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화폐를 외환준비금으로 보유한다면 그 나라 대외 정책에 인질이 될 수 있지만 금을 보유하면 순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러시아의 금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치되어 있다면 미국이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막 각 나라들은 금을 자국에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컨대 독일은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치된 금을 다시 독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제재, 특히 달러 표시 외환준비금을 압류하는 행위는 세계를 서방과 유라시아로 분열시키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자,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 세계 경제를 미국 금융의 노예로 만드는 것, 이것이 미국의 목표였습니다. 돈 놓고 돈 먹기식의 무제한의 이윤을 추구하는 금융 자본주의는 부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라는 게 평소 당신의 지론이다. 저도 여기에 동의하고 트럼프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공장을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당신은 금융, 보험, 부동산 등을 이 금융화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이들이 신용 창조라는
터무니없는 특권을 이용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사회를 병들게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허드슨 교수.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세계의 분열, 지구적 분절을 초래하는 것이다. 제1차 대전 이유를 들여다보면 미국과 소련 공산주의의 대결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라는 위협과 산업 자본주의의 싸움이었다. 그런데 냉전이 끝난 1991년 이후는 미국은 탈산업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노동자를 위한 사회주의와 산업 자본주의 간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제 해외 산업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모두에 대항하는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의 싸움입니다. 미국은 산업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진화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탈산업화된 미국이 어떻게 세계 경제를 통제할 수 있을까? 방법은 미국의 채권자지위를 이용해서 금융적 수단을 통해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채무국으로부터 거둬들인 원금 및 이자 수입으로 미국의 해외 군사 활동 비용을 조달하고 무역 적자를 메우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 부동산을 구매함으로써 핵심 천연 자원을 확보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신자유주의 전략은 세계 경제의 민영화와 금융화에 반대하는 외국을 굴복시켜서 금융화의 노예로 만드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우리나라도 굴복시켰습니다. 그것이 1998년 IMF입니다. 즉 미국 은행과 민간 자본이 주도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위성국가의 은행과 민간 자본이 그 뒤를 따르면서 다른 나라 경제를 서방 자본의 놀이터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의 핵심입니다. 서방 은행과 금융이 세계 경제를 장악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노동 존중과 생산성 있는 자본 형성을 통해 인간적인 삶을 위한 경제를 만들어갈 것인가? 세계는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미국, 유럽의 금융 경제, 그리고 중국, 러시아의 실물 경제, 그 싸움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허드슨 교수. 미국은 세계 최대 채무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채무는 주로 하위 동맹 세력인 서유럽 및 일본이 갖고 있다. 비서방 국가들에 대해서는 채권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비서방에 대한 채권자 지위를 활용하여서 그들의 천연자원, 부동산, 석유, 가스, 광물 개발권, 수도와 전기, 생활, 인프라, 그리고 각종 독점 사업들을 인수하고 정부 공공사업들도 이제 민영화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전 세계의 자원과 부를 약탈하는 독점 지주 계층이 되고 있다. 그것이 미국의 전략이며 또 왜 세계가 크게 분열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열쇠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유라시아의 자급자족적 중심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지금 세계의 지주이자 금융 지배자가 되려는 미국의 야망은 이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세계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느꼈을 때 미국이 어떻게 나오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배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지구를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것, 최후의 지뢰되는 군사력입니다. 무차별 폭격으로 세계를 우크라이나처럼 만드는 것이다. 이제 미국이 전쟁을 확대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책을 따르지 않겠다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지 보여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력 행사에 나설 수 있다. 지금 이 미국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많은 이슬람 무장 세력 알카에다를 투입했습니다. 체첸군과 이제 맞서고 있죠. 시리아와 리비아에서 이미 했던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봐라,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어떻게 할래? 한판 붙어볼래? 이렇게 이제 러시아와 중국에 이제 공갈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푸틴은 정말로 세계는 러시아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느냐? 이를 위해서 미국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도 차라리 세상을 끝장내는 편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는 미국이 통제하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싶은가? 만약 미국이 세계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차라리 세상을 날려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군사적인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제가 이 양반에 동의는 하지 않지만은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지적했다고 합니다. 즉, 이번 사태로 러시아와 중국을 밀착시키고 그리고 금융 깡패적인 행태를 드러내면서 신뢰와 비즈니스 논리에 의존해야 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금융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산들을 압류를 해버린 거죠. 이것을 보고 제3세계는 경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은행에 가장 많은 돈을 예치했던 사람들 누굽니까? 중동입니다. 중동이 기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동, 인도, 중국, 러시아, 남미, 아프리카 죄다
이쪽 이제 중국과 러시아 블록으로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멕시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시스템은 미국이 사유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유화뿐만이 아니라 politically 혹은 diplomatic하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무기화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자, 현재 미국의 좌파들, 미국 민주당과 그리고 좌파 언론들은 전쟁을 확대해야 된다. 미군이 직접 참전해서 러시아와 붙어야 된다. 이런 미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3차 대전을 서슴지 않는 거죠. 물론 이들은 생각을 하고 떠드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머리는 깡통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기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팍스 TV가 오히려 반전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팍스 TV의 일부 인사들, 터커 카슨 이런 사람들이 반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오콘들은 나와서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세력은 공화당과 우파, 우파라기보다는 마가입니다. 트럼프 세력들, 트럼프 지지하는 미국 국민들은 이 전쟁 개입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툭탁 하다가 이제 선을 긋고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러시아와는 손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함께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트럼프와 마가 우파들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미국 민주당과 네오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네오콘과 네오리버럴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식으로 종말이 될지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된 내용들은 이분은 기본적으로 좌파 경제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안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번 11월에 중간 선거를 통해서 이 마가 세력이 미국 상하원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리고 지방 주정부들도 장악한 다음에 전국을 마가가 주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을 바로잡고 러시아의 관계를 다시 복원해서 다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추구했던 것, 러시아와 손을 잡고 또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돌리고 서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고 동시에 기독교적인 삶입니다. 바로 그렇게 넘어가고 중국은 가장 기괴하고 악마적인 전체주의 체제입니다. 이 중국이 바로 인류의 적이기 때문에 러시아 손을 잡고 이들의 목을 제어야 하는 겁니다. 즉 유라시아 중심보다는 태평양 중심이 되는 거죠. 이것이 도덕적으로나 어떤 정치학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이 러시아나 중국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자, 어쨌든 11월에 트럼프 세력이 이겨야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